엑스로포 타임즈 2023년 4월 12일자 시긴트 신호정보라는 특별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한국 도청에 대한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에서 7일 이상 야릇한 시그널, 4월 8일 머스크의 조롱이라고 말하자면 뉴스에서 미 도청이 터져 나온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시그널 같은 것을 찾아봤어요. 한국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미국,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일일이 얘기할 시간은 없는 거고요. 4월 6일 미국 웨스팅 하우스가 일본 도시바 국책기업의 소유임을 몰랐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국내 국문판보다도 일본어판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을 길들이려는 미국, 그리고 정실에 빠져 있는 미국 에너지부, 이렇게 또 소개를 했고, 이번에 한국 수력 원자력은 3대 기술을 국산화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한 점에서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그것을 돌려보낸 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표현하면은 요거는 그냥 추리소설에 가까운 건데, 일본 도시바가 로비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컨설팅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신고 및 허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체코의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려고 그러면은 산업 특성상 정부 수뇌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이번 도청 사건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이 머니포스트라는 일본 뉴스 매체에서 국책 기업은 상장 폐지로 분식 결과에서 시작됐던 도시바의 변조라고 해가지고 일본 도시바가 2006년에 약 6천억 엔으로 매수한 미국 원전 기기 대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핵심을 하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국책기업 정도 성격이기 때문에 죽이질 못하고 현재 좀비 기업으로 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바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좋은 메디컬 시스템이나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장래성 있는 사업은 이미 내다 팔았고, 남은 것은 원전, 수도관리, 사회 인프라 시스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중도로 수수한 것만 남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기업이란 얘기인데,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데 딴지건 내가 웨스팅하우스니까 결국은 일본이 딴지를 건 거로도 추리소설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개그 삼아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의 약자도 WH고, 워싱턴도 백악관도 화이트 하우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죠. 미국과 일본이 협조해서 한국을 연맥이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컷뉴스 4월 7일자에 미국 신문 윤조롱해 놓고 미 의회에서 연설한다. 이게 그 조롱 섞인 표현인 것 같고요. 한 마이크로 그 미국 의회를 조롱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추미애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국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사람은 한 10년간 그 외국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아베 총리도 좀 있었고요. 한국은 그 모두 6차례 있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최근 사례는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던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의 도청 사건이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이전에 4월 8일 날, 4월 9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에 그 이슈가 됐는데 4월 8일 날 그 더 스트리트라는 매체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최소 50건이라고 해가지고 일일 브리핑 성격과 통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요 관점은 그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위성통신이 큰 역할을 했죠. 러시아의 이 침공을 막아내는데 통신 시설부터 그 파괴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위성통신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카이패스 X인가요? 그거에 의한 작은 그 위성 안테나만 가지고도 서로 통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공이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우크라이나에 관한 그 기밀 문서들이 10월부터 이 억만장자의 플랫폼인 트위터에 게재되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이런 뉴스도 트위터에 게재되었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일 브리핑과 전쟁 관련 통계에 가까울 뿐이지 뭐 1급 비밀이다 뭐 이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4월 9일 날 US 투데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로 조사 촉발, 더 많은 우려 증폭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요. 이런 유출 사건이 푸틴에 동조하는 극단주의자일 수 있고 전세를 바꾸려는 이데올로기주의자일 수도 있고 미국의 불성실한 스파이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US 투데이는 한국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9일 날 그 중앙일보에서 탄약 안 보내면 바이든 윤 압박 이런 한 논의도 미가 감청했다라는 제목으로 감청했다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그 문서는 탑시그릿이라고 표시된 문서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대한 게 탑시그릿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 여기서 지적은 안 했고요. 뉴욕 타임즈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는 한국 당사자들의 우려가 담겨 있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신호정보, 시긴트라는 표현도 쓰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출이 된 것은 파이브 아이즈한테는 빨간 경고등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날짜 국민일보는 미국 한국 감청 논란 윤 방미 앞두고 대형 악재 해가지고 또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감청 논란이라고 누가 감청했냐 정보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그 신호정보를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중앙일보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그냥 시긴트라고 그 약자로 얘기를 뭐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뉴스에 이런 언급을 또 하네요. 공교롭게도
김성한 전 실장과 이 뭐 뭔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외무비서관, 외교비서관 여자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교체된 것도 이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인과관계에 혼선을 주는 언론들의 보도 내용들이 오히려 진실에 벗어나는 어떤 혼선을 주는 그런 뉴스 보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4월 9일 날 역시 블룸버그 이정호 기자인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일축한 한국 정부는 강력한 유대를 말한다 해서 그런 뉴스가 나왔든 말든 우리 한미 관계는 뭐 이상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는 얘기고 일본 그 산케이 신문은 그 하루 뒤에 10일 날 미 한국 정부를 감청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둘러싸여 기밀 문서 유출 문제로 보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산케이 신문 그 워싱턴 특파원인 사카모토 가츠유키의 보도 내용인데요.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 뭐 핵심적인 건 그랬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그 의견 교환이 적혀 있었다 그러고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도록 미국의 압력이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는 게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에서는 미국 기밀정보 유출업 검색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가 이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했고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이런 이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그 또 감청 문제도 있었다 그런다면은 미국 각종 정보기관들이 하는 일이니까 정보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는 거고 법무부 아니 그 국무부 입장에서 법무부에다가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동맹국도 감시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동맹도 감시하는데 일본 얘기는 없어요. 이것이 충분히 동맹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의 진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못 믿는 나라만 감청을 하느냐, 또 도청도 하고 그런 거냐, 이런 문제가를 제가 의문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청 문제는 국가안보 1차장과 미국 당국자들이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 보도를 4월 10일자로 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윤 대통령이 방미 전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뭔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어떤 선을 그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밑에다가 의견을 썼는데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만약 한국과 미국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이념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4월 10일 날 뉴스에 도청 의혹에 신이 난 중국, 한국 정부 무력 해서 파이낸셜 뉴스 베이징 정지우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 이런 그 보도에 흘러가는 방향을 쓴 걸 보면은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관영 매체는 주권 침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한미가 갈라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뉴스 같아요. 동일 날짜로 또 미 유출 경위조사 중관영지 한에 대한 불신 드러나 이런 식으로 관영지가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렇죠. 중국은 호재를 만난 거고 한미 갈등을 조장하는 중국 언론 증거는 없지만
문재인 정권 때도 도감청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월 10일자로 유출된 펜타곤 문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행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뉴스를 내면서 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의 군사 및 국방 분석가인 양옥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미 70년 동맹을 기념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은 일종의 재앙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효 그 제1차장은 한미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다고 평가된다 라고 하루 지난 4월 11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NSC는 유출 가능성 없다, 감청 가능성을 일축했고, 또 김태효 제1차장은 상당수 위조 평가 의견이 일치된다. 그래서 위조된 거가 뭐 미국에 뭐 항의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벙커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나 사무실 내 통화나 대화나 통화가 뚫렸을 가능성을 일축한다. 그래서 고위 당국자는 민주당이 자기 발등에 찍는 자유행위 논평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만약 서로 감청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정부는 피차간 바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최근 유출된 문서와 과거의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또 뉴욕타임즈가 4월 10일자 보도한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즉 미국 외교관들이 매일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즉 날카로운 팔꿈치, 엣지라고 보통 그러는데, 흔들리는 동맹국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궁극적인 붕괴와 이란의 핵폭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별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13년 전의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 건은 우크라이나 의 봄 반격에 맞춰 33만 발의 탄약을 공급하겠다는 한국의 비밀 계획이 자세히 들여다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의 공개된 문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는 미 국방부의 해상 수송 일정과 수송 비용 추정치인 2,600만 달러를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유출 사건에는 이데올로기는 없어 보인다라고 알페로 비치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느낌은 그런 거죠. 정말 정보의 홍수 또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바늘 찾는 기분 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 감청이 일어나는, 왜 시긴트가 일어났느냐 하는 게,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게 주요 저의 그 추적 관심사가 있습니다. 한국, 미 국방부 문서 유출 이후 적절한 조치 요구. 만약 이번에 뭐 자관, 어떻든지 간에 뭐 언급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적절한 그래도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견 피력은 했다 이거죠.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 다른 뉴스들은 한국의 이 감청 얘기만 나오지 이스라엘에 대한 감청 얘기는 왜 언론 보도를 안 할까 그랬는데, 연합뉴스에서 미 동맹국 도청 의혹의 프랑스 이스라엘 허위 정보 선긋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탄약 먹는 하마, 미군 제거 빨간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미국의 포탄 재고가 떨어져 가니까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한국한테 팔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 만날 고기 마냥 민주당 미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의 친구 잘못 단호히 지적해야 네이버 쪽에서 뉴스를 모아진 건데 민주도청의 선의가 어디 있나 김태호 건방진 소리 북중에도 언제든 뚫리는 것 아닌가 민주당 미 도청 연일 비판 민주 연일 미 도감청 의혹 때리기 윤 정권 어느 나라 정부인가 어느 나라 정부건 한국 정부지 이 사람들아 이게 뭐 이런 인신공격적인 이런 표현들이 그 수준이 그래요. 물 만난 고기 마냥 이건 개인 의견에 한정하겠습니다. 물 만난 고기 마냥 흐르는 강물에서 튀어오르는 더불어 애들 친구라고 그래 친구의 잘못도 단호히 지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폭 두목에게 친구라고 하면은 그 조폭 두목이 너를 가만두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조폭 두목은 미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크게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가 말하는 국가 주권은 왠지 주체사상과 같은 냄새가 나고요. 대중국에게 쓴소리하는 염놈들은 이제까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C를 너희들은 조폭두목으로 모시기에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심 때문에 시긴트가 일어났다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미국의 의심이 있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일본도 핵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핵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는 모두 감청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줄서기를 요구한 미국이었을 것인데 그리고 또 폴란드의 무기도 팔아먹었는데 왜 포탄은 못 팔겠다고 그러느냐고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폴란드에는 무기를 팔아먹어도 되고 미국이 포탄을 사가겠다는 데는 그거는 또 꺼림직하냐? 이거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고 미국이 항의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는 직접 교전 대상 상대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이번 정보 유출의 그 진범이 누굴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비밀 정보 유출로 가장 이득을 볼 나라는 어디일까? 그게 사주한 진범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뚱맞게도 네이버 외국인 지분율은 47.64%고 거기에 블랙락과 골드만 등이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는 외국인 지분율이 26.6%인데 26.6%의 맥시모가 뭐 6점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텐센트 자회사인데 중국 자본이죠.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뉴스들을 낼 거냐 이런 거가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일자 이제 와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한국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미에 50만 발 빌려줄 것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한국은 근데 지난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수요일 한국신문이 보도했는데 동아일보인데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 건데 파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요.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의 반감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 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냐,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진짜 그 국가 안보, 그래서 제가 이 스르프 테마도 그 생존이 먼저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생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따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살상 무기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거 과거형으로 얘기했을까? 대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다. 라는 뉴스 보도 같아요. 조금 좀, 뭐, 핀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노태우 정권 때 우리는 구소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후에 바로 해체 시기가 돼가지고, 소련이 돌려받은 것은 그 부채를 러시아가 넘겨받아가지고 결국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돌려받은 게 뭘로 받았냐 그러면 현찰이 없으니 소련 무기로 그때 뭐 몇백만 불인 뭐그 기억 그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소련제 무기를 받았어요. 그 결과 벌써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소련제 무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로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적 병기화 부대를 만들었던 거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스펙도 가지고 있고 소련 스펙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따라서 포탄도 미국 스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소련 스펙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소련이 우리가 포탄을 준다 그런다면은 걱정하는 게 러시아 탱크도 뺏긴 것도 있고 또 옛날 동유럽권 탱크들은 또 러시아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포탄을 주면은 양쪽에 다 문제가 되니까 포탄 주면은 큰 꼴 당할 거라고 푸틴이 이미 선제적으로 협박을 했죠.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니까 안보 보좌관들이 걱정 좀 했던 것 같아요. 로이터 11일자 어저께 뉴스인데 한국 첩보 의혹성 미 정보문서 유출 사실 아니다라고 거듭 이런 그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 날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어야 한다는 주장하며 미국이 이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포탄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 포탄을 판다, 대여한다. 둘 중에 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대여 쪽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대여를 하겠다는 게 무기 거래에서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얘기냐? 대여라는 용어가 우리 국가 안보 보좌관들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책상 물린 출신들의 얘기지. 말하자면 물러난 김성한 국가안보 실장도 교수 출신 이래서 제가 봐서는 실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책상 머리 굴림 정도 수준뿐인 안 되는 머리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 대여는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없는 데라면은 대여를 받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대여 방식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하고 있네. 아니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판매는 소유권이 넘기는 거니까 어떻게 맘대로 쓰더라도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미국에 돈 주고 팔면은.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맹이라 그래도 얘기하는 싸가지 보게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만약 정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의 알아서 기는 첩보기관들이 이 식인틀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뭘까요? 글쎄요. 무기 거래에서 대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스킨 인 더 게임의 바벨 전략을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왼쪽은 이런 엮기는 들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리스크 회피를 안보 그 보좌관들이 이 리스크 회피를 하려고 했던 거죠. 책상 물림 출신들이 미국의 포탄 대여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은 이 약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의심을 사더라도 러시아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진 않겠다. 이게 기울어진 거, 이거 가지고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내 얘기는 이거죠. 미국은 팔라고 하는데 한국은 대여를 하겠다는, 미국이 대여를 받을 만큼 달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눈치 보는 한국 정부에 불만이 많았을 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 전략을 한국 안보 보좌관들은 했어야 된다. 그게 바벨 전략이라는 게 결과에 책임을 지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부족한 대통령실 안보 책임자들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와 그 다음에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바벨 전략을 가야 되는데 그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포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냥 공짜로 우크라이나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현재 돈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한다 그러면 뭐 몇 달러를 몇십억 달러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얘기는 실물로 갈 수도 있고 돈도 갈 수 있지만 대부분 무기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포탄을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리스크도 회피하는 거다. 왜 그러냐? 그렇게 판매하는 만큼 러시아하고도 거래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 줄 거다. 이런 이 안보 철학관을 형성했다면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현대차그룹은 뻔히 그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리 간파하고 러시아 공장 폐쇄했어요. 그런데 팔도 도시락이나 초코파이 공장은 그냥 있어도 그거는 뭐 먹는 거니까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포탄을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가더라면은 러시아하고 관계가 푸틴이 가만 안 있겠다는데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 북한 애들 대신 쳐들어올 거야, 니들이? 러시아가 양쪽에 전쟁 벌일 거야? 푸틴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 같은 일개 그 소시민이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국방 안보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의 핵심적인 근본 그 문제의 발단은 포탄의 대여냐 포탄의 판매냐 이거에 갈팡질팡한 한국 안보 보좌관들의 책상 불림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없는 애들의 수준 때문에 미국이 식인틀을 했다라고 일단 중간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